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형사? 여자 형사? 형사분이세요? 형사. 혜은이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너무 좋아해. FBI. 강력 형사만 30년으로 한 것 같아요. 강력하게.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야 되는 경찰관이고 형사기 때문에요. 여자는 절대로 아니에요. 형사계의 당군마마? 오! 안녕하세요. 고마워. 여기 오니까 뭐 우리보다 인기가 더 좋네. 영광에서 인싸가 됐네, 인싸가. 그럼 처음에 그 경찰에 입문하실 때 예. 바로 형사가 되는 강력계 형사가 되는 건 아니죠? 예. 제일 처음에 제가 첫 근무할 때가 88 올림픽이 있을 때였습니다. 아, 88 그래갖고 선수 경호, 중국 농구 선수들 키가 커서 농구 선수단 경호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옛날에 드문 여자 교통 경찰관. 실수 없겠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제 키가 172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폼 있게 쓰려고 한 5cm짜리 힐을 사제 신발을 신었습니다. 와, 그래서 세상에. 강화문하고 시청 앞에서 그 드문 여경의 수신호를 하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네. 멋있었겠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 형사 시범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주 어린 순경 때라서 뭐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저는 잠깐 시범팀만 갔다 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1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내가 왜 범죄자들하고 얘기하고 살아야 되는지. 바람 피우는 아줌마 피해 조서 받으러 가서는 네. 협박받는다는 생각보다 이 아줌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내가 왜 이분을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럴 수 있어. 꽃뱀도 직업이 있고 제비고 직업이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뭔가 제대로 해보자 이러는 사이에 30년을 한 겁니다. 와. 정말 우연히 시범 3개월 하러 갔다가 30년 했습니다. 그 첫 단속이 그 여성 전용 사우나였어요. 여자 형사들이 없을 때니까 지금까지 고액 도박이요. 아, 사우나에서 여자들. 네. 그게 제 첫 단속이었는데 네. 딱 들어갔는데 일단 그 한증부터가 뜨거운 열기부터가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앉으셔갖고 이렇게 오만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선수들이 뛰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단속을 딱 들어갔는데 사방팔방으로 뛴 거예요. 탕으로도 들어가시고 한증막으로도 들어가시고 제 인생에 거기가 지옥 같았어요. 아니, 그럼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뭐 내가 형사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 살피고 예. 큐 사인을 준 거죠. 다른 동료들한테. 그럼 다른 동료도 여자네, 그치? 예. 그때 여경 시범팀이 21명이 출발할 때라서요. 그럼 혼자 여자 형사로는 최초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1명 출발했는데 저만 살아남은 거죠. 어머. 다들 이제 다 그만두고. 3개월마다, 2년마다. 이제 극한 직업이네. 그러면 가족들이 먼저 말려요. 남자친구가 말리고 집에서 말리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 시절에는 여성이 한 3년이 한계임. 그러다가 또 이제 가정을 가지고 아기가 생기면 육아 문제 때문에. 하지만 뭐 요즘은 육아휴직도 많고 뭐 이러니까 막 40에도 형사를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그런 시절인데 이제 70에 시작할 수는 없죠.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바. 호스트파. 네. 아니, 호스트바는 왜? 그때는 심야 영업이 금지였습니다. 그렇지. 예. 심야. 네. 그래서 나이트클럽 가서 신나게 놉니다. 그러면 웨이터들이 붙어요. 그러면 네. 누님들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따라가서 단속 장소 다 살피고 다음에 그 마담 번호 갖고 와서 저희가 바로 치고 들어가요. 야, 그런 게. 예, 그래서 정말 그 시절에 그 3개월 사이에 그 단속되지 않던 곳이 단속이 되니까 너무 핫했어요. 아. 그때 저희 여영사 기동대 번호가 네. 뒷번호가 8080이었어요. 8080이요? 그래서 여영사 8080이라는 드라마까지 있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정말 인기가 좋아서 그때쯤이었으면 반장님 하셨으면 막내 형사 그게 한 몇 년도예요, 그러면? 95, 6년? 그 사이 정도인가 그 앞일 겁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어지러울 때라서 모르겠어. 그러면 가장 최근에 했던
박미영 형사님의 모델을 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게 있어요? 있죠. 사실은 많습니다. 아 많아요. 최근도 있고요. 고현정 씨가 하셨던 히트. 예, 그게 이제 제가 정남규 유영철 연쇄살인본부 때 특별팀을 데리고 갔던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나와요. 어머나, 그래서 순경에서 33세 강력팀장이 된 고현정 씨 캐릭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진짜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 예, 시그널. 네, 시그널 때 저의 미제 사건입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해결된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미제이죠. 거기에도 보면 그 김혜수 씨가 그 최초의 여자 형사로 이렇게 남자 형사들과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찍은 것은 악의 마음을 쫓는 자들. 악의 마음. 근일용 프로파일러를 배경으로 나온. 그럼 프로파일러도 또 예, 공부를 프로파일링을 하시는군요. 예. 그 항상 저기 그 메카폰 예. 그걸 들고 너희들은 포위됐다 막 이런 거. 이것은 이제 인질 협상가. 제가 이제 인질 협상가도 했는데 프로파일러는 너희들은 그건 아니지. 아니죠. 그건 예, 아니지만. 얘네들 오늘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세요? 진지한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세요? 그다음에 너희들은 포위됐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인질 협상을 할 때 지금 주변이 이러하지만 나와 이야기하면서 나와라 인질을 풀어줘라 이럴 때 이제 그런 거의 너희들은 하잖아요. 포위됐다 수준이죠. 총. 이렇게 착한 범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거 한 번만 해줘. 니들을 너무 많이 너희들은 봤어. 포위됐다. 그거. 너희들은 포위됐다. 너희들은 포위됐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딱 절제가 있잖아.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늘 알던 중에 하나가 네.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예.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래요? 예전에 현장에 다시 나타난 범인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토킹은 어찌 보면 자기만의 짝사랑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SNS에서 이 여자분이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정말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범인은 추적할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밤새 수색하고 지친 마음에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범인이 보러 온 거예요. 서로. 얼마 만에? 저희가 그 사체를 발견한 게 밤 한 11시경인데요. 아침 10시경에 검거했습니다. 다시 보러 오는 바람에. 네. 왜 보러 올까? 얼른 도망가지 않고 그러게. 확인하는 건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또 현장에 머무는 범인이 방화범인입니다. 맞다. 그 영화에서 그거 본 거 예, 같다. 이렇게 방화범은 불을 꼭 지르고 주변에 막 이 난리난 풍경을 보고 본인이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불난 걸 예. 보고. 그래서 꼭 이제 방화범 수사에는 이렇게 소방관들이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놓을 거잖아요. 그 중에 꼭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 팀장 할 때 이제 서울역 인근의 연쇄 방화범을 한번 근거를 해봤는데 이렇게 경사진대는 못 올라갑니다. 심리적 피곤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불이 난 곳에서 낮은 골목길만 추적하다 보면 범인을 잡습니다. 그렇네. 그런 심리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았는데 불을 지르고 그 희열을 느꼈을 때 소변이나 이제 똥을 누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땅에 포크레인으로 파야 될 만큼 어머머. 왜 그럴까? 긴장이 풀어졌어.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희열을 느끼면서 배설을 하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범인을 옳다 나쁘다 보면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라는 생각을 자주 해야 되고 아픈 상처가 어떻게 길들여져서 괴물이 되고. 악한테 잠재 먹힌 거죠, 그죠? 예. 그 얘기는 또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쁘게 보기보다 아프게 봤기 때문에 30년을 있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현장이나 또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본인이 밤길을 간다든가 뭐 으슥한 데든지 뭐 이랬을 때 무서운 거 있잖아. 있긴 있죠. 충분히 있죠. 그리고 구체적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이비 종교 사건을 했는데 제가 재판에 가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 증인. 근데 그날 이렇게 신자들이 쫙 앉아 있을 때. 네네. 그러고는 이제 맨날 며칠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뒤통수가 땡기죠. 누군가 와서 나를 린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서울 시내 미용실만 주로 트는 연쇄 강도 범인이었는데 애인집에 저희가 한 달 잠복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범인의 꼬리를 봤어요. 네. 탕 튀었는데 어디로 도망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넓은 지역이니까 각자 후레쉬를 들고 네. 이제 수색을 시작했는데 수색 떠나서 제 뒷골이 진짜 계속 땡기는 거죠. 이게 어떤 너무 위험이 무서울 것 올까. 같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직면하고 넘어서야. 그래서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 그 상황이 지나가더라. 봄이 딱 참아. 야 꼼짝하지 마. 웃으면서. 야 웃기지 마. 너 잡혔어. 더 웃기는 건요. 이렇게 계속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이제 제가 누구시 그러면 범인이 아주 반갑게 아 예 그래요. 여자가 부르니까. 여자니까. 네. 또 이제 한 번은 고급 마약 사범들이 찾는 개인 룸이에요. 개인 룸사로. 네. 그런 집을 이제 검거하러 갔어요. 근데 1차, 2차 검거선이 다 무너지고 계단 마지막에 있는 저한테까지 범인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안에는 우리 후배 여영사가 잠복을 해 있고 네. 내가 이 선을 무너뜨다가는 우리 후배는 위험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범인의 손을 이렇게 살짝 잡았어요. 살짝 잡았어요. 그 범인이 제 손을 싹 잡더라고요. 여자니까 예. 세상에. 그래갖고 수갑을 탁 채우면서 친절하게. 재연해 봅시다. 내가 박미호 협의사야.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린 날에 아무리 무도를 했더라도 또 두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있죠. 이제 수갑을 이렇게 차고 이렇게 빼는 방향을 항상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초치를 하죠. 수갑에다가 그렇게 쫙 이게 되도록 순간 탁 채우는 겁니다. 그래, 그거 연습 많이 해야 될 많이 것 해야 같아요. 범인 수갑 채우다가 깨물린 적도 있잖아요. 아니 그 범인이 놀랬나 봐요. 너무 조용히 손을 잡은 순간에 수갑이 들어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깨물었어요. 네. 그래갖고 괜찮았어요? 지금도 약간 자국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인간의 침이 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독이야. 독일 수도 있구나. 뱀이네 뱀. 이렇게 여자니까 혹시 남자를 제압해야 된다거나 네네. 그랬을 때는 에너지, 이 힘 그게 이런 것 힘에 때문에. 밀리지 아예 아닙니다. 요즘 그게 되게 이슈화가 많이 아, 됐었죠. 그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예. 현장은 힘만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아, 네네. 네. 이게 순발력이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도나 검도나 이런 걸 배우면서 관절의 각도를 배웁니다. 어디를 밀고 들어가고 어디를 당겨야 꼼짝 못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속도와 제압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귀여울 때도 있어요. 얼굴이 너무 해맑고 당근당근 생글생글 웃어. 너무 얘기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얘기하고 안 맞는데 이 손은 벌써 달라요. 아니야. 들어갈 때 요게 살짝 꺾여지잖아요. 여기 근데 현장은 그렇게 운동이고 무술이지 않습니다. 싸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성으로서 나이가 덜 든 시절에는 검투를 다시 시작했죠. 눈이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라고. 검투. 네. 그리고 우리 경찰에 있는 체포술, 호신술이 아주 제대로 된 제압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 제가 이렇게 소매치기 잡을 때는 정말 이렇게 긴박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허리를 잡든가 목을 잡든가 비춤을 잡든가 바로 제압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잡고 돌리고 올려야 돼요. 맞아. 뭔가 무기를 든 것 같이. 얼굴은 그냥 싱글벌고 웃고 있는데 손은 그래야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죠. 가까이 와도 경계를 놓는. 하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범죄는? 만삭 아내를 살해한 의사 사건이라는 게. 아 그거 알아. 목욕탕에서. 예, 욕조에 넘어. 욕조에 넘어져서? 그게 힘들었던 게 일단은 의사 자체가 법의학을 공부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12시간 넘게 지나서 발견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증거가 이렇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많은 가능성으로 이건 이래서 이럴 수 있잖아, 이건 저래서 이럴 수 있잖아 하고 회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이 사건을
그 관심 있게 보면서 한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집에도 CCTV 달아야 돼? 맞아. 집에도 CCTV 달아야 되느냐. 그게 제가 3년간 끌고 가서 유죄를 한. 받았어요. 유죄 받았어요? 네. 결과는 못 봤거든. 그때 이제 저로서는 그 사건을 유죄를 내렸을 때 고마웠던 게 그래 범인 너 말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죽고 없어도 우리가 입증시킨다. 결정적인 단서가 뭐였어요? 결정적인 단서가 제일 처음 알아볼 수 있게 한 게 손톱 밑에 유전자입니다. 이 죽은 자가 남긴 유서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그 피해자의 몸에 많은 유서가 있은 거죠. 다투었다는, 증거. 목이 졸렸다는, 뭐 이런. 그런데다가 이제 저한테 더 슬펐던 건 만삭이었잖아요. 10일 후면 아이가 태어날 때거든요. 10일 어머나. 근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건 현장에서 네. 잔인한 사건 많잖아요. 네. 그걸 보고 왔을 때 내 마음. 지금 도리어 제가 트라우마를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해결하느라 그리고 유가족들도 우리랑 막 열심히 잡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이에는 슬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겠죠. 네. 네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나면 무너지는 마음이 이게 일으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 그 가장 힘든 질문 중에 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네 가면 이 기억. 30년이나 했으니까요. 저 동네 가면 저 기억인데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허락을 맡으려고 어느 유가족한테 전화를 했는데 12년 전 감정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갖고 울다가만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제 그것은 힘차게 살면서 제가 밀어내야 되는 기억들인 거죠. 이게 포함된 게 삶이라고 생각해요.